글로벌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2월에 가장 큰 산이라 여겨졌던 FOMC를 잘 넘어선 뒤에 브로드컴 실적을 확인한 시장은 다시 한번 AI 버블론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남은 12월장 연말 랠리를 기대하면서 어떤 곳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브로드컴의 실적 결과가 분명히 괜찮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급락한다라는 것이 정당하지만은 않게끔 느껴지기도 하고 그만큼 지금 AI주들에 대한 투심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잘 잡고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저희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죠.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진행이 됐던 가운데 특히나 기술주들, AI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날 1.7%까지 낙폭을 벌리면서 23,200포인트 선 바로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역시 6,830포인트 선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AI주들의 조정을 야기시켰던 것은 전날 오라클의 실적, 그리고 나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이 일부 지연됐다라는 보도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오라클의 주가가 4%대 급락한 점, 그리고 브로드컴 실적 결과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마진율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조정의 빌미로 찾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가 11%대 급락세를 나타냈었죠. 이렇게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재부상하면서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한 기술주들이 전부 다 약세를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장기물 금리의 급등 역시도 시장에 부담을 가했습니다. 지난주에 연준이 FOMC를 통해 3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이와 함께 좀 덜 매파적인 색채를 띠면서 시장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낙관론이 형성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새롭게 추가됐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담이 됐던 건데요. 대표적으로 클리블랜드 연은의 해맥 총재, 지금의 금리가 중립금리에 가깝다고 언급하면서 물가를 감안했을 때에는 더 제약적인 정책이 적절하다 이런 발언을 내놨거든요. 일각에서는 이게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열어놓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됐고요. 해맥 총재의 경우에는 내년에 투표권을 갖는 인사이다 보니까 시장에 발언이 갖는 영향력이 조금 더 크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죠. 12월에는 금리 동결이 적절했다. 내년에는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체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인하를 했으면 안 됐다라는 취지의 발언이고요. 슈미드 총재 역시도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금리를 동결했어야 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물 금리가 이날 5bp 이상 급등하면서 4.8%대를 기록하는 이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게 지난 9월 5일 이후 최고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물 금리에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지난주에 단기물 국채를 매입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물 금리는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채를 조달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빅테크주들, 기술주들, AI 관련주들 혹은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발언들 그리고 장기물 금리의 급등이 또다시 AI주들의 약세를 낳는 악순환으로 연결됐던 하루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그렇다면 종목들의 표정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일단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급락으로 인해서 여타 반도체주들 그리고 기술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AMD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도 4%에서 6%대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이쪽에 위치해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 램 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코퍼레이션 등이 4%대의 약세 흐름
흐름을 받아가는 모습.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도 이날은 2%대 하락, 그리고 엔비디아 사실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 H200 칩 수요가 생각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자 엔비디아가 증산을 추진 중이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전해졌던 영향이었습니다. 지금 H200 칩에 대한 주문이 생산 능력을 초과한 상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수준에서 최첨단 칩에 해당하는 블랙웰, 그리고 내년에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루빈, 이 두 가지 칩의 생산을 지금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을 허용해주고 있는 H200은 매우 제한적인 물량만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중국 정부가 허용을 해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그만큼 중국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매우 강력하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뉴스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지만 역시나 AI 센티먼트가 약화되면서 엔비디아도 3%대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로드컴은 분명히 사실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전례 없는 AI 수요의 폭발을 경험 중이다. 어닝콜에서 이러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마진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점이 부담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사실 브로드컴의 주가가 55%대나 급등한 상황이거든요. S&P 500 지수랑 비교를 했을 때 3배 이상의 초과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차익 매물이 나와도 이상할 것은 없는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주시해 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AI와 기술주에서 유출된 자금이 이날은 금융,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일부 산업 등과 같은 가치주, 방어주 쪽으로 이동하는 로테이션이 지속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AI 인프라 종목으로 해서 또 하나의 급락 특징주를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몇 달 전이었죠. 이 설립된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초단기 기간에 바로 IPO를 추진한다. 뭔가 트럼프의 측근이 설립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정부 쪽에서 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 시장 일각에서 이런 이 주장 혹은 루머가 제기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퍼미 혹은 페르미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임차인, 계약을 했던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33%대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AI 인프라주들에 대한 투심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하나의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날 앞서 우리가 봤던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금 더 작은 종목들 그리고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에 대한 투심까지도 함께 악화가 됐습니다. 코어위브와 사이퍼마이닝, 아이랜 등의 종목들이 10%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던 것을 보면 이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12월 19일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새해 마녀의 날이라고도 부르죠. 연말에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혹은 포트 조정에 대한 수요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연말 수익을 확정시키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 계속해서 좀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이 수급적인 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시장을 한 차례 뜨겁게 달궜던 뉴스이죠. 스페이스X의 상장 추진 소식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회사 측이 내부 주주로부터 $421 주당 가격입니다. 최대 25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사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인 거죠. 세컨더리 거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거래를 바탕으로 산출한다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8천억 달러, 우리 돈 1,200조
2,200조 원으로 평가받게 되고요. 내년도에 최대 2,200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로서 IPO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300억 달러 가량의 자금 조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오픈 AI가 지난해에 기록했던 5천억 달러도 훨씬 크게 능가하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페이스X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비상장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스페이스X의 IPO 상장을 계기로 해서 시장에서는 우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주 관련주들의 급등이 눈에 띄었었는데 이러한 흐름, 단순히 테마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의 제대로 된 산업으로서 그리고 매출을 정말 내고 있는 기업들로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스페이스X의 대표적인 관련주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괄호 안에는 YTD 기준의 수익률도 기재를 해 놨거든요. 로켓랩이라든지 AST 스페이스 모바일 그리고 플래닛 랩스와 같은 종목들은 올해 들어서 세 자릿수의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끝에 에코스타와 알파벳의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지분율을 에코스타의 경우에는 한 2에서 3% 그리고 알파벳의 경우에는 한 3에서 4% 정도 홀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펀드인 DXYZ의 경우에는 사실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30%대 빠졌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의 수익률이 40%대에 달하는 등 최근 우주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지난주에 초록불을 켜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12월도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2월 셋째 주 일정이 되겠는데요. 16일 화요일에 일단 중요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11월 고용보고서.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었고 10월 고용보고서는 취소가 됐는데 11월 고용보고서 이번에 발표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의 근거로서 노동시장의 악화를 들었잖아요. 따라서 실제로 수치로서 그 점이 증명이 되는가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서비스업 PMI 역시 이날 함께 발표된다는 점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는 18일인 목요일 11월 CPI 지수가 발표된다는 점, 그리고 19일인 금요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됩니다.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는 17일인 수요일 마이크론, 최근에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강세가 유지될 것인가 주된 관심사가 되겠고요. 최근 소비주들의 반등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소외주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나이키와 페덱스와 등의 관련주들, 금요일 카니발까지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정까지 봤고요. 주요한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브로드컴을 비롯해서 또 한 번 실적 확인을 한 이후에 AI 버블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라클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시장에 있었던 의심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오라클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면서 이제 AI 버블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다른 섹터로 시선을 돌린다면 어느 쪽을 살펴봐야 되는가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불거지는 부채 우려 속에서 과연 AI 쪽의 파이낸싱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IB들은 어느 쪽인가, 이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JP모건이 가장 많은 금액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던가 미츠비시 파이낸셜 그룹, 미즈호 정말 다양하게 파이낸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JP모건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점에서 JP모건이 AI 쪽에 투자하고 있던 부분들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헤드라인으로 세 줄 살펴볼 텐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브로드컴 실적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브로드컴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비즈니스 타임즈는 인텔에 솔솔 불거지고 있는 인수설을 보도했고요. 야후 파이낸스, S&P 500에 이어서 나스닥 100도 연례 정기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간 종목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브로드컴에서 보도한 내용, AI 전환에 완전히 올라탔다라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만 191억 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컨센서스였던 185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가이던스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마진율,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는 실적을 상세하게 뜯어보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브로드컴의 실적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는 무드의 기사를 낸 건데요. 성장의 핵심 동력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역시 AI 데이터 센터용 부품과 솔루션이었다라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에이직 반도체라던가 네트워킹, 광통신까지 포괄해서 브로드컴이 가지고 있는 시장 내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흔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형 고객사들의 장기 공급 계약 역시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확인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기 AI들 그리고 고객 구도를 살펴봤을 때에도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엔비디아 GPU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인 반도체 칩을 통해서 어떻게 전력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브로드컴이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BAI 부문에서의 실적은 확연하게 좀 둔화세를 보였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고성장을 보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BAI 부문의 둔화세 그리고 이 리스크 요인을 따져봤을 때는 네트워크, 브로드밴드, 스토리지, 기존의 브로드컴이 잘하던 것들이죠. 그러한 기존 인프라 시장 자체는 조금씩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여기서도 AI 부분은 확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음은 증명하긴 했습니다. 특정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양면적인 모습인데요. 한편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막대한 자금을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 역시도 그에 힘입어서 계속되는 성장세를 그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수요가 조금이라도 둔화되거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속되는 투자를 장담할 수 없게 될 때는 브로드컴에 대한 시각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일단 이번 실적 발표에서 보여줬던 마진율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올리는가 역시도 앞으로 브로드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요. 시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텔의 인수권 관련한 보도 내용인데요. 인텔이 팔로알토 기반의 AI 칩 스타트업인 삼바노바를 16억 달러 수준에 인수하는 조건에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사실 인텔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아니죠. 미국 정부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지분 10%를 들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주 큰 뒷배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까지 껴서 새로운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것을 조금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바노바가 과연 어떤 기업인가? 2017년에 설립을 한 기업인데요. 스탠퍼드 교수진이 창립한 기업이고 엔비디아의 GPU를 겨냥해서 커스텀 AI 가속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택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자, 삼바노바를 16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21년 당시에 소프트뱅크가 이미
약 50억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삼바노바를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무산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16억 달러 수준의 삼바노바 인수를 협상 중이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가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삼바노바를 인수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채까지 끌어안아 가면서 과연 인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는 인텔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누려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S&P 500에 이어서 나스닥 100도 연례 정기 변경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편입되는 종목들 6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AI 관련한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고성장 파워, 아날로그 반도체,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웨스턴 디지털이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스토리지 쪽, 메모리 관련한 하드웨어 기업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술주를 주도하겠구나라는 흐름은 명확하게 감지가 되고 있는 나스닥 100의 정기 변경인데요. 그 밖에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2종목, 인프라와 운송 섹터에서 1개 종목이 포함이 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하거든요. 이전에 S&P 500의 12월 연례 정기 변경과 관련해서도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S&P 500 정기 변경에 따른 변경 내용은 22일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 나스닥 100도 패시브 자금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시면서 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추적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